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의학의 정석 성상담소 시간이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사례를 좀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목은 은밀한 사생활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방송 아마 소개에 잠깐 나왔을 거예요. 특히 특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남편의 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성과 관련돼서 특이하다 이러면 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런 특이한 남편의 비밀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자, 제가 그 아내분이 보내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네. 네. 자, 저는 8개월 된 아기가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은 이전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말수가 적고 낯가림이 좀 있긴 했지만 이해심 많고 내게 다 맞춰주는 착한 남자였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점이 오히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보다 성적으로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간혹 술을 많이 먹거나 하면 성관계가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저도 별로 성에 관심이 없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임신이 되었고 유산기가 있고 입덧도 심해서 제가 많이 힘들어서 임신 이후론 성관계를 전혀 못하는 상태였어요.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다들 섹스리스가 된다고 해서 우리 부부도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임신 후에는 저도 성관계 하는 게 싫고 남편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여기까지는 네. 약간은 뭐 섹스리스 정도, 네.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특히 임신, 출산, 임신하는 그 순간. 네네. 섹스리스. 네. 네. 그리고 보면 약간 우리 남편의 특징, 성격적인 특징? 말수가 적고, 낯가림이 있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뭐 이런 분들 많긴 하지만 간혹 술을 많이 먹거나 하면 성관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네네. 네, 근데 성적으로 적극적이지는 않고. 네. 자, 요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정도 또는 뭐 섹스리스 정도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사례를 좀 더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생활 이야기가 나오죠.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도 생기고 육아도 힘들어 정신없는 와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의 서재방을 대청소하다가 책장 구석 깊숙이 놓여있는 큰 박스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여자 속옷과 스타킹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네. 새 것도 아니고 입었던 흔적이 있는 속옷과 스타킹들을 보고 순간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해야죠. 그날 저녁 귀가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 남편이 착한 남편인데 엄청 당황하며 화를 내더군요. 수상해서 계속 추궁하니 남편이 결국 실토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여성의 속옷이나 스타킹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걸 보며 자위를 했다고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섹스리스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속옷과 스타킹은 주로 재활용 의류함에서 구했다는데 그것도 어이없고 혹시 어디서 훔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이제 겨우 8개월이고 저는 임신 출산을 하면서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혼을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합니다. 네. 정말로 눈앞이 캄캄한 케이스죠. 그죠? 당사자 입장에서. 이건 진짜 저희 같은 진료한 상황에서는 많이 봐요. 많이 보고 그 아내가 어떤지 그 감정은 직접 이제 당해본 당사자들은 정말 힘든 감정을 갖고 있죠. 네. 남편의 뭐 한마디로 남편이 지금 성도착의 한 종류죠, 그죠? 예. 물건 기호증이라고도 표현하는 백 선생님 뭐죠 이게? 네, 이게 페티시라고 네, 하는 거죠. 페티시즘, 예, 맞아요. 페티시가 뭐 근데 네. 이게 이제 워낙이 많아가지고 네네. 네, 이게 사실 이제 페티시가 병적인 수준. 우리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페티시라고 하면 네 여기 제가 약간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페티시가 가진 성도착 종류 중에 뭐 다양하지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페티시는 원래 물건이라는 뜻이죠. 물건. 네, 그렇죠. 물건이라는 뜻이고 예, 성도착의 한 종류죠. 네. 우리가 뭐 제일 많이
말하는 성도착은 예, 노출증, 그다음 관음증 이쪽을 얘기한 거고요. 그 3대 성도착 중에 하나가 이제 페티시즘, 페티시가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근데 굉장히 많고 사실 네네. 요즘에 이게 패티시가 뭐 넷플릭스에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고 이제 관련된 게 이거 뭐 패티시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어떤 자극. 근데 이제 그 자극이 신체 일부나 형태, 뭐 보통 이제 뭐 뚱뚱한 여성을 좋아하는. 물건, 예. 네, 그다음에 가슴에 유달리 집착을 한다든지. 신체 일부,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물건. 네, 보통 뭐 신발이나 스타킹 이런 거 되게 많죠. 신발 속옷. 중에서도 하이힐, 지금 사진에 나오네, 그죠? 네네네. 그렇죠. 어떤 특정 상황이나 예. 특정 행동, 예를 들어 예. 뭐 담배를 피는 여자가 좋다든지, 네네. 네. 뭐 아니면 BDSM이라고 해서 이제 막 좀 뭐 묻거나 이렇게 좀 약간은 이제 디스플린, 그러니까 SM 이런 종류 특정 네. 행동으로 내가 성적으로 이 자극을 많이 받는다. 네. 패티시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남편분의 경우는 이 와이프가 굉장히 놀란 이유가 원래 이 사람이 남편이 뭐 좀 성적으로 뭐 네. 왜 요즘에는 특히 젊은 우리 MZ 세대 커플들 보면 이런 성적 패티시를 쉐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뭐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오히려 성적으로 성욕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약간 샤이하고 그러니까 이해심이 많고 다 내가 원하는 거 맞춰주고 엄격한 가정에서 보수적인 가정에서 좀 이렇게 잘 자란 성실한 모범생 같은 이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놀란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이중성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의 아주 전통적인 프로 있잖아요. 거기 이제 PD님이 처음에 노출증이죠. 노출증으로 이제 이미 방송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방송 준비한 과정에 저하고 이제 방송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주안점이 되느냐, 이제 방송의 어떤 진행 방향, 제작 과정을 얘기하다 보면서 이제 처음에 약간 그분이 이제 납득을 못 하셨던 점은 이런 성도착, 성중독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거칠고 막 흉악한 그런 몰골 정도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남편분은 다행히 약간 정말 심각한 상황을 글쎄 뭐 더 아마 이런 분들은 이제 요 사연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네. 이제 실제로 면담을 하면서 우리가 진료를 해보면 이게 사실 아내한테 얘기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거 훔친 적도 있어요. 라든지 그럼요. 그리고 약간 애매하죠. 이제 재활용 의류하면서 가지고 오는 게 사실 뭐 그리 떳떳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법행위, 범죄다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네. 이제 떳떳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도 혹시 어디서 훔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일이 커지죠. 네. 그리고 이제 막상 이렇게 이런 분들 보면 패티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조금씩 섞여 나올 수도 있죠. 관음증이 있다든지 네, 사실 이제 숨겨져 있던 뭔가가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보라라고 하면 이제 많이 다른 것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좋은 지적이고요. 성도착은 이게 연속성 스펙트럼에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보통은 시작은 제가 왜 3대 성도착이 노출증, 관음증, 그다음 페티시즘 이 세 가지가 3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진행되면 SM도 꽤 많고요. 피학 가학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뭐 주필리아 그래서 동물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인지 뭐 심지어는 네크로필리아 그래서 어휴, 그건 끔찍하죠.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좀 무섭고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성도착의 최악 중에 하나는 뭐 참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에게 평생을 고통을 받게 하는 페도필리아, 소화기호증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다양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요. 연속성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노출증, 관음증, 패티시즘이 있을 때 이걸 잘 다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더 악화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페도필리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성범죄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언급할 게 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하다가 지금 말아버렸는데
굉장한 이중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흉악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막 거칠고 막 이렇게 왜 흔히 말하는 그 누구죠? 요즘 그 방송에 영화에 많이 나오셨던 그 범죄의 도시 마동석 씨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 성범죄자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제가 첫 번째가 연속성 스펙트럼에 있다. 그래서 초장에 잡아야 된다. 2번이 뭐냐 하면 굉장한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몰라도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말수가 적고 낯가림이 좀 있고 이해심이 많고 내게 다 맞춰준 착한 남자. 근데 보통은 이 친구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참 예의 바르고 착하고 오히려 약간 수줍어하는 그런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약간 이런 성범죄나 이런 뭐 심지어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시리얼 킬러 연쇄살인범 보면 굉장히 착하고 맞아요. 뭐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 이웃들한테 다 정말 인사성 밝고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이런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배우자 측면에서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아내인데요 굉장히 놀래요.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뭐 진짜 너무나 멀쩡한 너무나 선량하고 모범생들이 되게 많아요. 수줍어한 사람들도 많고. 수줍어하는 성격 이렇게 보면 되게 거칠게 좀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어둠의 기운이 있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너무 성실한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분들이 말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수줍어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말해서 남성성을 잘 못 가진 경우 수줍다는 게 일종의 여성성인데요. 이 표현되지 못한 또는 억제되어 있는 남성성이 있을 때 또는 열등감이 강할 때 그 자신의 어떤 욕구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자기의 짝에게 표현하고 그걸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상호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상대방한테 거절당하거나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서 갖고 있는 그런 판타지의 세계로 빠져서 흔히 퇴행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페티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페티시가 이제 결국 속옷이나 스타킹으로 드러나는 건데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볍게 자기가 속옷을 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속옷을 훔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속옷을 훔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범죄화되기도 하고. 그렇죠. 법을 법을 이렇게 어기는 범법행위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게 수준이 달라지는 정도가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악화의 측면에는 처음엔 보통 이렇게 그냥 새 속옷을 사서 그냥 마치 쇼핑 을 하는 정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더러운 속옷 삽니다로 가요. 입은 속옷을 삽니다. 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여고생들의 속옷을 뭐 비싼 돈 주고 산다든지. 그래서 아까도 이분도 이제 사실은 의류함을 뒤졌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류함을 뒤졌다는 것 자체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단순히 깨끗하고 우리는 막 새 옷을 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적 패티시를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누군가 입었던 속옷이 더 그 사람의 성적 반성을 유발하게 되죠. 발냄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 잠깐만 하고 갈까요? 그 오팀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두 분이 왜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데 우리 PD님이 양쪽에서 저희가 비치게끔 이렇게 화면을 갈라 놓았네요. 그래서 오늘 좀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실제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자 환자도 보셨나요? SS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참 좋은 지적인데요. 이 성도착은
여자 환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있기는 근데 있죠. 예, 근데 남자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노출증이 좀 우리 왜 흔히들 여자들 아주 얇은 옷을 입는 그런 속옷, 비키니 뭐 이런 것도 속옷 등에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증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노출증에 비해서 여성들은 관음증은 적어요. 예, 패티시즘도 없고 여성들에게 노출증하고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바로 SM이죠. 네, 그렇죠. 예, 메조키즘. 예, 네, 메조키즘에서 치약적인. 나 때려줘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고 물론 뭐 여성들 중에는 그 S 세도 메조키스틱, 예. 세디스틱해서 뭐 남자들을 회초리나 뭐 이렇게 그 저기 채찍으로 때린 걸 좋아하는 여성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도 이 남성들이 메조키스틱한 욕구를 분출할 때 여성들이 이렇게 세디스틱해지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합니다. 예. 네, 어색한 침묵에 백 선생 뭐 더 추가할 얘기 없으세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제가 다 말해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 굉장히 많아요. 예. 20개의 슬라이드. 아 근데 이거는 상담소식 강의는 아니니까 백 선생은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해 오신 거 뭐 한번 알려줘 보세요. 네. 뭐 일단 막상 이제 해보라니까 좀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성적 패티시는 이게 그 패티시라는 것과 패티스틱 디소더라는 게 좀 일단은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러면 나는 좀 여성의 섹시한 뭐 킬힐이 좋다. 네. 또는 뭐 많은 남성들이 그 얘기하죠. 이제 스타킹 그 중에 특히 그물 스타킹 뭐 이런 거가 나는 좀 섹시하게 느껴지더라. 예. 네. 또는 이제 뭐 가슴이 큰 여자가 좋다든지 네. 네, 난 어떤 스타일의 여성이 좋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패티시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예. 패티시가 무조건 이제 병적이다, 이 치료를 다 받아야 되냐 하면 꼭 그거는 아니에요. 네. 네, 패티시 중에 제일 많은 게 일단은 의상,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고무 아이템, 그걸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여성들 스타킹인데 이렇게 거터벨트 맞아. 네, 거터벨트. 거터벨트. 예,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사실은 그 어릴 때 서양 음란물에서 그걸 보고서 야하게는 보이더라고요. 그게. 네네. 예. 어릴 때. 어릴 때 네, 맞아요.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 왜 중요한지 이따가 예. 뭐 쭉 설명을 드릴게요. 유병률이 이제 실제로 병적인 수준은 한 1% 미만.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냥 단순히 난 패티시적인 요소가 좀 자극이 돼서 좋다. 네, 그거까지는 사실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1980년대 연구에서 남성의 18%가 패티시 판타지가 있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아, 그렇죠. 이제 보세요. 네. 점점 늘어나요. 1980년이면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18%가 그러니까 패티시 판타지가 있다는 나 그런 거를 좀 약간 그거 생각하면 흥분이 돼 이 정도고 이게 병적인 액션으로 실제 뭐 스타킹을 사서 뭐 저기 모으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거죠. 근데 2011년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니까 남성의 30% 지금 2배 이상 뛰었죠. 네. 패티시 판타지를 가지고 또 24.4분의 1이 패티시 행동을 실제로 한다.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도 패티시 판타지라는 건 실제로 패티시로 이제 이게 질환이라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는 아닌. 근데 여성과 남성 2014년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등비등하죠. 네, 비등비등하고 또 다른 패티시는 연구에 그렇다는 네, 패티시는. 그러니까 패티시가 실제로 질환 정도 수준은. 네, 그런 경우 확 줄어드는데 그냥 판타지만 가지는 경우는 근데 결국에는 그런 판타지를 가진 분들 중에 정도가 심하면 이제 병적인 상태로 가겠죠. 네. 참 재밌는 이게 있어서 제가 이게 소개를 드리면 동물 연구가 있어요. 동물 연구 쥐실험이 있는데 이 쥐실험에서 그러니까 수컷, 암컷 쥐한테 이게 중요한 게 어린 시절, early sexual experience, 초기에 이제 성 경험을 하는데 이 어떤 향기가 나는 파트너하고 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하면 그
향기가 나는 파트너에 이제 훨씬 더 내가 성적으로 흥분 반응이 잘 나온다는 거죠. 임플린팅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각인이 된 거죠. 각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웃겨서 제가 이거 했는데 쥐 실험 마찬가지 성경험을 초반에 초기 성경험에서 이 쥐한테 빨간 자켓을 입힌 거예요. 빨간 자켓을 입혀서 성경험을 계속 하도록 했더니 자켓을 벗기니까 예를 들어 발기가 안 된다. 성행위 중에 이제 뭔가 이게 행위가 잘 안 돼, 반응이 잘 안 나오는. 이건 조건하네요. 그렇죠. 컨디셔닝이 된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예. 쥐한테 빨간 자켓을 입혀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플라스틱 그 물고기 또 마찬가지 이제 초기 성경험에서 이 물고기를 계속 놔두고 이 성경험을 시켰더니 물고기가 있는 거를 더 선호하는 거죠. 네. 성적인 흥분에 있어서. 네. 좋게 말하면 일종의 자극 포인트고요. 우리가 이제 이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첫 성적인 어떤 자극이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 포르노를 이렇게 사촌 이모집이죠. 예. 서울에 사는 이모집에 이제 사촌 형하고 같이 사촌 형이 처음으로 이제 포르노를 보여준 거예요. 그 장면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내 속에 이제 각인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자극적인 정말 본격적인 성적인 뭐 성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노골적인 섹슈얼한 이미지를 그때 거의 처음 그렇죠. 접하셨던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 트라우마틱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양상에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맨날 똑같은 걸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된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자켓을 입었으니까 자켓을 안 입으면 결함이 있다? 그게 아니라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다양성의 의미고, 문제는 초기에 그런 식의 내용이 딱 각인이 되면 점점 더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고착화돼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거나 퇴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성적인 경험이 아까 왜 굉장히 착하고 수줍어하고 평소에 그런 모습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이 자극이 더 올라가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뭐 아내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다양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첫 경험이거든요. 초기 경험에 이제 끌려들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야동의 어떤 특정한 장면, 뭐 야동 뭐 그냥 단순히 뽀뽀하는 걸로 트라우마를 받겠어요. 나름대로 엄청난 장면, 특히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쩍벌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쩍벌하고 있는 그런 야동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이제 어린 시절이 모든 면에서 특히 이제 정신 건강이나 심리 발달에서 당연히 중요한데 성과 관련된 것도 초기 성경험, 성과 관련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그렇죠. 이 패티시 뭐 성도착에서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교육을 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좀 사실 패티시라는 게 좀 아무래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지나친 노출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네. 예, 좀 더 정신 분석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런 성도착 환자들, 뭐 패티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봐오는데, 패티시는 일종의 장난감으로 상징화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 왜 그 아이가 곰인형을 갖고 노는 행동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면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엄마를 대신한 곰인형을 끌어안고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에게는 성적인 그런 관계가 소위 말해서 상대방과의 교감, 사랑이라는 감정의 친밀감, 의사소통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건 하나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단순히 뭐 속옷, 특정한 물건 이런 거에 빠지면서 거기서 애정이 없는 성적 환상만 반복하고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장난감은 있을 수 있는 애정의 어떤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고민형을 안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실제 이성과의 그런 감정에서 그런 사랑의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물건에만 집착하는 거는 일종의 대리만족이지 그게 주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페티시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페티시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난 이런 스타일 뭐 아까 얘기했던 스타킹이나 뭐 아니면 가슴이 뭐 큰 여자 좋다 뭐 등등등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그게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여기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해서 그렇죠. 뭐 절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몰카 요즘에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몰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범법행위 굉장히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범법행위를 해서 뭐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섹스리스인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의 남편처럼 섹스리스인데 그걸 뭔가 해결하거나 할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네. 그냥 계속 스타킹 모으면서 자위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상적인 관계를 오히려 하지 않고 이쪽으로 너무 매몰돼 버리는 게 그게 병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남편이 술 마시면 약간 발기가 약하고 근데 발기가 뭐 잘 안 되거나 성기능상에 약간 이제 불안정한 면이 나오면 이제 그러면 이런 페티시나 성 도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죠. 네,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이런 성도착 환자들이 성기능 장애가 더 많아요. 또 성기능 장애 있은 분들이 성도착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주고받는 거냐면 성기능 장애 있을 때 잘 안 되니까 나는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때려달라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더 변태적인 자극을 원하기도 하죠. 반대로 그런 자극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뒤집으면 그런 자극이 없으면 정상적인 반응이 안 나올 것이라는 그런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성도착 환자 중에서는 저희는 실제 여성들과의 성행위에서 성반응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반응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성도착에서의 치료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페티시즘, 노출증, 관음증 환자 중에서 발기부전 환자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료는 성도착을 줄이기도 하지만 발기부전이 같이 있다면 발기부전도 풀어서 정상적인 이성과의 성반응이 잘 나오게 만들어주면 그런 성도착도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게 뭐 치료? 네. 네네. 이 WHO에서 네. 발표했던 성도착의 치료 네. 치료에서 이게 뭐 정상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뭐 부부관계에 이 커플들처럼 이제 커플처럼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무조건 성도착적인 게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치료. 특히 성충동을 무조건 없애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치료 목표는 범죄 행위,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이제 안 해야 되고, 네. 그거는 범죄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는 내가 내 행동으로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는 이제 그거는 당연히 안 해야죠.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관계 개선 스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관계에서 뭐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정서적인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잘 읽지를 못하거나 상대방한테 전달을 이제 표현을 잘 못하거나 억압이 돼 있는 감정적으로 억압돼 있고 이제 뭐 심한 경우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뭐 학대의 경험이나 좀 상처를 받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뤄줘야 되고 특히 이제 정상적인 성적 자극에 대한 성분을 자꾸 강화를 좀 시켜줘야죠. 그러면 성치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착이 아니라 나의 이성관계, 예를 들어서 뭐 애인 있으면 애인 또는 결혼했으면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성을 잘 이끌어주도록 성취를 해나가다 보면요, 성도착적인 그런 양상도 같이 줄어들게 돼 있죠. 자, 다음 너야님. 그럼 반대로 성도착증이 있는 발기부전 환자가 발기부전 치료되면 성도착증이 사라지나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까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순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을 제대로, 그렇다고 뭐 여기서 발기부전의 치료가 여러분들 흔히 쉽게 구하는 발기약을 주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왜 정상적인 성반응이 나오게끔 성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치료를 통해서 긍정적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반응이 잘 나오고 이러면 성도착증의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발기부전 없어지면 성도착도 없어지나? 네. 뭐 100% 그러니까 영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훨씬 더 복잡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발기부전과 성도착을 다 치료할 줄 아는 의사를 만나면, 뭐 쉽게 말해 저희 같은 의사예요. 저희 같은 의사를 만나면 같이 사라질 거고요. 이걸 이제 개념을 잘 모르고 성도착이든 발기부전이든 어느 한쪽을 잘 치료를 못하거나 또 발기부전에 발기약만 주는 처방하는 그런 의사의 수준에서는 이게 치료가 되지기는 힘들겠죠. 네. 예. 이 성도착 치료가 사실 조금 이게 좀 그런 게 예.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코세라피 면담이 섹스세라피죠. 네네. 인지행동 치료적인 거. 그리고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게 에이버전 세라피라고 해서 뭐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도착증 치료에 이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소아기호증이 있다 그러면 뭐 어린이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전기자극 칙 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뭐 약간은 논란이 있어요. 네, 논란이 아무리 범죄자지만 좀 약간 이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일단 잘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나 이제 이런 걸 정신분석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죠. 네. 그리고 정신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그게 성기능이 됐건 대인관계 스킬이 됐건 간에 그거를 실제로 개선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뭐 인지행동 치료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카운슬링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네네. 지금 이 중계 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커, 저분이 이제 성도착 종류가 이렇게 많다니 놀라운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나요? 저게 외국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백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주요 성도착은요. 네, 이게 제가 이거는 영어로 써놓긴 했지만 이제. 자, 성도착의 종류가 이제 성도착에서 중요한 게 이제 8대 질환이라고 해서 가장 흔하고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성도착이 8가지가 있고, 성도착의 종류는 한 30개 이상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추려서 한 주요 질환 8개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넷플릭스 미드에만 나오는 그렇지가 않고요. 근데 보통 제일 유명한 게 관음증, 이게 몰카 또는 이제 영어를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쫙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관음증, 보여리즘. 그러니까 이제 몰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어디 몰래 숨어든 화장실, 이런 데서 뭐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장치하거나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막 보고, 그 옆집 샤워하는 거 훔쳐보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음증이죠. 그 다음에 엑스비셔니즘, 이게 노출증. 보통 이제 바바리맨이라고 우리 잘 아시죠? 이 바바리맨 아마 저도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담당이 있어요. 담당이 학교에. 그래서 여학교 앞에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프로투리스틱 디스오더는 이게 간혹 이 지하철이나 붐비는 이렇게 만원 버스에서 막 부비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동의,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낯선, 그냥 버스 승객이나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막 가서 부비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굉장히 많죠, 많아요, 많죠.
지하철 성추행남 이런 거 있죠. 네, 네. 이게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있고 SM 섹슈얼 메조키즘, 이건 아까 얘기했던 피학증, 특히 여성에서 좀 많은. 네, 그리고 섹슈얼 세디즘, 네, SM이라고 해서 세디즘과 메조키즘은 이제 이게 묶어서 얘기하기도 묶어서 하고요. 얘기하는 거고, 네. 이거는 어느 한쪽이 피학적이면 가학적인 상대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쪽이 가학적인 피학적인, 그러니까 묶여서 다닐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이제 그 섹슈얼 세디즘, 메조키즘이 저도 뭐 되게 좀 놀랐던 게, 예전에 그레이, 아까도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도 누군가 얘기했죠. 예, 맞아요.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레이가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는 약간 그 성과 관련돼 있는 에로틱 영화의 약간 교과서 같은 건가 봐요. 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 줄 알고, 네, 그래서 뭐 여대생인데 관계를 가지는데 뭐 채찍을 준비해야 되나? 네, 그래서 막 때리고 묶고 막 이렇게, 사실은 이 SM, BDSM은 나름 수위가 꽤 높은 건데, 그걸 좀, 그러니까 영화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SM이 그레이 때문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때문에 전 세계에 널리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페도필리아, 정말 최악이죠. 네, 우리 뭐 나영이 사건이나 소아기호증. 소아기호증 정말 이제 사실은 이제 병원에 가장 많이, 임상적으로 병원에 성 도착 중에 가장 많이 오는, 이게 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소아기호증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유병률은 소아기호증이 1등이 아닌데, 지금 보통은 보이어리즘, 관음증과 페티시가 제일 많다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강제로 끌려오는, 네, 치료적으로 너 이게 이런 식으로 최악이죠, 최악. 치료적으로 끌려온, 본인이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치료를 어떻게 법원에서 오더를 받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사실 페도필리아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페티시, 네, 물건이나 어떤 특정 상황이나 신체적인 일부에 내가 성적 흥분을, 우리 오늘 사례에 그 남편분이 겪고 계신, 그리고 트랜스베스틱, 이건 의상 도착이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의상 도착하고 트랜스젠더하고 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의상 도착은 뭐냐 하면, 트랜스젠더는 내가 남성의 몸이지만 여성이라고 나는 느끼고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경우를 이제 성 정체성 장애,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반대로 이제 여성인데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럼 남성의 옷을 입고 남성처럼 하고 다니고, 그거는 젠더 이슈, 성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거가 아니고, 트랜스베스틱 디소더는 내가 여성의 몸을, 그러니까 남성인데 이제 여자의 옷을 입으면 내가 성적으로 흥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좋은 지적이세요. 내가 성적으로 흥분하기 때문에,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꼭 그런 게 아니고, 여성의 옷을 입거나 여성으로 또 화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간혹 이게 화장실에서 나타나시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었는데, 화장실에서 여자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어서 뭐 놀래서 뭐 신고를 했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8대 성 도착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나라 다 있어요. 네. 네. 뭐 이거 아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들의 침묵에도 보면 그 연쇄 살인범이죠, 그죠? 그쵸. 납치하고 하는 그 친구가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욕구도 있지만 그 도중에 보면 막 립스틱으로 자기 그쵸. 그 얼굴을 친구도 화장하고 트랜스베스틱 의상 도착이 있는 거죠. 단 그 사람은 남자지 여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의미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전문적인 치료의 수준이 아니고서는 뭐 여러분들은 그냥 상식 정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슬슬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게요. 그 SS님, 말씀하신 성별에 따른 유병률과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근데 연관이 없지는 않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연관이 없지는 않고, 이게 대표적인 게 여성들한테 메조키즘이 더 많다는 게, 이게 뭐 성차별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성은 성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수용하고, 그 수동적인 면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심리 그 평가를 할 때도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남성성이라는 게 보통 주도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내가 그 앞으로 나가는 네, 이런 면들이 이제 남성성이고 여성성은 좀 수용적이고 내가 좀 플렉서블한 네, 수동적인 이런 면들을 이제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메조키즘이 여성한테 많다는 게 이제 사실은 성 역할 뭐 꼭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성 역할에서의 어떤 이 특성이죠. 특성 여성의 네. 특성 네. 남성의 특성 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성 도착은 남성에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그렇죠. 네, 압도적으로 많. 특히 패티시가 뭐 여성에서도 있지만 남성에서 많은 이유가 패티시가 이제 눈에 뭐 이렇게 뭘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남성은 성적으로 이 시각 자극에 약하죠. 네, 여성은 상대적으로 여성도 물론 시각 자극에 반응하지만 청각이나 후각에 좀 더 민감하고 남성은 그래서 남성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네. 네.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까 왜 그 아주 그 뭐 관음증도 마찬가지고 그 노출증도 마찬가지고 페티시즘도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남성적인 타입보다는 좀 수줍어하고 왜 거기에 제가 그 아까 사례에서도 밑줄 긋듯이 그죠 착하고 막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줍다 이런 뜻이 사실은 남성성적인 이제 남자 환자들의 경우에 남성성의 어떤 표출이나 이런 남성성의 발현이 약간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남자들이 자기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할 때 대신해서 아까 제가 왜 성적인 환상으로 퇴행하거나 고착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남성들의 위주의 어떤 자기 역할 충족이 안 될 때 그런 걸 또 두려워할 때 수줍어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런 경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정신분석적 그러니까 어떤 치료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성도착 치료에서 근데 뭐 유명한 그 프로이트가 사실은 성도착은 내가 특히 남성에서 내가 남성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대리물로 내가 이게 원래 역할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를 갖다 끌어다가 그렇죠. 와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거죠. 네네, 네, 그게 맞습니다. 핵심적인 거라고. 네. 제가 바바리민에 대해서 뭐 신문에 연재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사실은 자기 걸 보여주는 식으로 자신만만하다고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자기가 용기가 있다면 이성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를 표현해야죠. 못하니 이제 어린 학생들 앞에서 익명의 학생들 앞에서 자기를 표출하면서 그 꼬마 아이들이 막 비명지르는 걸 보고 부족한 남성성을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대처법은 혼자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무리가 있을 때는 요즘은 아까 잘 표현해서 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든지 또 놀린다든지 이게 오히려 바바리맨한테는 좋은 대응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네, 굉장히 여리고. 네, 여리고 맞아요. 네, 좀 저희가 보기엔.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SS님이 또 어떤 질문을 올리셨냐면 페도필리아 의학적 치료가 효과 있다고 느끼시나요? 하고 저희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기본적으로요. 의학계에서는 모든 성도착증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그 중에서도요, 제가 왜 아까 연속성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랬고, 시작은 보통 노출증, 관음증, 페티시즘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악화돼서 끝에 가 있는 게 페도필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화기호증은 이미 상당히 만성화되어 있고 깊이 빠져 있는 형태의 성도착이에요. 그래서 SS님이 물은 것처럼 페도필리아의 의학적 치료가 효과 있다고 느끼시나요? 하면 성도착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페도필리아 외에 다른 성도착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질환에 비해서는 치료가 썩 그렇게 쉽지 그렇죠.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의사들의
의견이고요. 뭐 한국에서 저희만큼 성도착을 성중독을 많이 본 전문가들이 있나요, 그죠? 저희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저희 병원에 다니셨던 분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막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지만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잘난 척.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자, 이 질문 하나 더 받아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음엔 노야님, 여러 도착증이 있지만 그것이 치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연과 같이 남편이 패티시가 있다면 그 당사자의 남편이 이건 치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순히 전문가 상담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할까요? 제가 쉬운 판단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백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우리가 그 페도필리아, 그러니까 성도착이라는 거하고요, 성도착 질병이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관음 성향하고 관음증이라는 성도착증은 달라요. 하나의 예로 관음과 관음증, 성향과 관음증을 봅시다. 관음 성향은 어떤 정도냐면 나도 다른 사람의 그런 성관계에 호기심이 있어서 야동받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던 행동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관음 성향이지 관음증, 치료가 필요한 관음증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관음증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로 인해서 1번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창문을 엿본다든지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든지, 그리고 관음증으로 인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범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범법 행위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어날 때예요. 보통은 허락된 성관계에서 약간의 SM이나 허락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행동이 허락을 받은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하철에서 도착하는데 그 상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나 치마 속을 촬영해야 돼요, 허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관음 성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면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자, 흔히들 범죄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 그 다음 피해자가 있는 경우, 또 피해자가 상대가 허락하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문제를 유발할 때, 그때 직장에서도 막 촬영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성도착증이라고 하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페티시즘으로 시작된 성도착의 한 종류를 봤는데요. 뭐 비슷한 답변도 되겠네요. 유병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저희 병원이 올해 20년째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처음 한국에 저희가 귀국했을 때 성도착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저희 병원에 성도착증, 성범죄 환자들이 꽤 늘었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걱정이 되는 건데, 네네. 이게 10대 남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빨리 왔기 때문에 이게 더 픽스가 되기 전에 고치는 건 좋은데 이제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특히 이제 몰카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모든 종류의 성도착이 어린 시절에 뭔가에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성적인 흥분을 하면서 보통 이제 마스터베이션 하거나 할 때 이제 야동을 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너무 반복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몸을 몰래 훔쳐본다든지 화장실 몰카를, 특히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결국 똑같은 거를 내가 실제로 하려고 해요. 그중에 특히 ADHD가 있거나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거니 평소 인간관계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액션을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에 붙잡혀서 보통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그런 건데 참 안타깝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좋은 정보도 많은 뭐 미디어 세상이기도 하고 뭐 인터넷, 스마트폰 세상입니다만 반대로 좋은 정보 외에 이제 아직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과도한 자극을 받고 이런 것들이 예, 야동은 뭐 당연히 성범죄의 예,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이긴 하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 페티시즘을 예, 가진 남편을 통해서 예, 성도착의 내용들을 좀 다시 또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앞으로 아마 더 명심하시고 많아질 것 많아지고 같아요. 네. 성범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반대로 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툭 건드리면 뭐 그냥 아까 그죠? 예, 지나갔습니다만 요즘은 뭐 절대로 예, 그게 가벼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요. 예, 사건 사고가 돼서 예, 큰 범죄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죠. 예, 그쵸. 여러분들 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